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의 이런 영상 자료가 여러분들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발표해 드릴 내용은 종합설비 효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연관된 내용은 앞에 설명해 드렸던 작업장의 생산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생산 능력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합설비 효율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지금 약간 오해가 있어서 종합설비 효율이니까 특정 설비에 대해서 지금 성과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기법을 이제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의 우역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생산 작업장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생산성을 파악하는 지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대해서 이용률이나 효율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용률이나 효율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기계를 어떻게 잘 쓰느냐, 아니면은 지금 내 작업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이런 정도만 보는데, 종합설비 효율에서는 작업장에 대해서 실제로는 낭비적인 요소가 얼마큼 되느냐, 기계를 쓰는데 기계를 쓰면서 낭비적인 요소가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작업자들의 유연성이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작업장에 대한 품질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 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목차를 두 가지를 하고, 실제로는 강의 시간이 나오기는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나올 걸 생각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뒤 시간으로 불필요한 시간 한 5분 빼면은 1시간 20분 정도인데, 요번에 또 내용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예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첫 번째 장은 이제 종합설비 효율의 구성 요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계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지금 이제 종합설비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고려사항. 그래서 이제 여기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들 두 가지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지우고요. 이쪽에 있는 내용을 좀 지우고.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종합설비 효율에 대한 정의하고 이제 계산 문제인데, 우선 종합설비 효율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업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작업장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실제로 작업장 구성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워크센터, 100번 작업장,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작업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작업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계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작업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작품종 생산을 해주는 작업장, 그래서 이제 잡샵이라고 하죠. 잡샵 작업장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작품종 생산 작업장. 그 다음에
플로우샵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웍센터 200번 작업장 그러면 기계들이 쭉 이렇게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용화된 기계들이 이렇게 이제 배열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제 많은 기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업자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치해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죠. 작업자들 2명 할 수도 있고 뭐 3명 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명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플로우샵이라고 하는데 대량 생산 작업장입니다. 이게 사실 플로우샵이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쓰긴 하는데 맞지는 않는 단어고요. 보통 제품 중심 생산 라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속 생산, 제품 중심 생산 라인을 하거나 연속 생산 또는 뭐 반복 생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설비 효율은 단어에서 사용하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장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특정 장비나 여기 특정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렇게 쓰지만 이제 작업장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설비 효율이 나오면 작업장에 대해서 생산성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장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큼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지금 이제 아니면 하나를 만들 때 걸린 시간이 얼마큼 짧게 만드는지 이걸 나타내주는 성과 지표 중에 하나고요. 성과 지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주로 지금 앞서 배우신 이제 앞서 이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작업장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능력이 있는데 그 평가 능력은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작업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계산하는데 그 두 가지 지표가 이용률하고 효율이에요. 그런데 종합설비 효율에서는 지금 이제 종합설비 효율에서는 이거를 지금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해당하는 작업장을 좀 더 지금 이제 세심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작업장에 대한 분석이 꼼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 그 다음에 성능, 그리고 이제 품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이 평가한 값들을 곱한 게 잠깐 이제 지우고 볼까요? 여기 잠깐 주겠습니다. 이 값들을 이제 지금 곱한 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값들을 곱한 게 지금 종합설비 효율 값으로 OE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작업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합설비율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동률이죠. 가동률은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한데요. 계획된 생산시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생산시간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획된 생산시간이 뭐고 실제 생산시간이 뭐고 지금 이제 보시면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0번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있고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계가 이제 2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루에 8시간 일을 합니다. 같은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16시간 일할 수 있는데 16시간 이 16시간은 지금 계획된 생산 시간이 아니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작업할 수 있는 시간. 실제로 작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작업자가 있잖아요. 작업자가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들이 있으면 설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방보전이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간이다. 그러면 계획된 생산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3시간은 이제 이게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지금 이제 빼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시간들은 이제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16시간 가용 가능한 시간에서 이 3시간을 빼고 뺀 시간이 이제 이 작업장 100번 작업장에 대해서 계획된 생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그럼 실제 생산 시간은 뭐냐면 이 13시간 중에서 지금 이제 작업장이 원활하게 잘 들어오면 13시간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작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설비가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설비가 쓴다든가, 설비가 쓰는 동안에 이제 바로 수리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설비가 쓰는 동안에 담당자가, 그 설비를 고치는 담당자가 바로 투입되지 않거나, 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 해당하는 이제 부속품, 그러니까 수리에 사용되는 부속품들이 그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거나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문해서 다시 들어오거나 해서 그 지연되는 시간, 레이트 툴링이라고 해서 지연되는 시간, 그 다음에 작업장이 이제 그 지금 만드는 품목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작업 준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준비 시간, 셋업 타임. 그래서 작업 준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13시간을 그 생산 시간이라고 잡아놨어도 이런 시간이 이제 존재할 경우에는 13시간 동안 일을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 자체가 3시간이 또 있었다, 3시간이 또 있었다. 그러면 실제 생산 시간은 10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를 낸 게 지금 이제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얼마 나오냐면 13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동률은 이거고요. 그래서 가동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설비 정지나 그 다음에 작업 준비 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 이거 이제 지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성능이 나옵니다. 성능. 그 성능은 지금 그 어떤 정보냐면 원래 설계된 작업 속도가 있는데 그 설계된 작업 속도하고 실제 작업 속도간을 비교하는 게 성능이에요. 다시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작업장은 지금 이제 여기 작업장 워크센터 100번 작업장은 여기 이제 작업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설비가 있었죠. 설비가 두 대 있었는데 여기 실제 생산 시간은 이제 10시간이에요. 10시간. 근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얼마냐면 결과물 자체가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1. A1도 만들고 뭐 A2도 만들고 A3도 만들고 여러 개의 아이템을 만드는데 이 품목들이 다 그 지금 이제 하나 만들 때 0.1시간 걸려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표준 시간이죠. 표준 시간인데 0.1시간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10시간을 일했으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몇 개를 만드냐면 설계된 작업 속도대로 하게 되면 10시간 동안에 이 표준 시간 이제 0.2시간짜리를 처리하게 되면 100개를 만들겠죠. 100개. 100개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이 100번 작업장이 어떤 뭐 여기 작업자들이 그 능력이 좋아요. 능력이 좋아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냐면 110개를 만들었어요. 110개. 그래서 결과물이 1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동안에 110개를 만든 거예요. 110개를 만들면 지금 이제 작업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성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능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근데 만약에 지금 작업자들이 지금 숙련도가 좀 부족해서 몇 개를 만들었냐면 이게 90개를 만들잖아요. 90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90개를 만들잖아요. 90개를 만들면 이제 정상적인 속도보다 좀 느린 거죠. 느리게 되면 이제 성능이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반영이 돼서 90%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 지표는 어떤 거냐면 작업장의 생산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기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약 여기에 이제 작업자가 없어요. 작업자가 이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기계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로만 되어 있을 때는 만약에 성능이 100 이상 나왔다 그런 얘기는 지금 전격보다는 좀 빨리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격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정상적인 이제 지금 작업 속도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속도 중에서 좀 빠른 걸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어진 시간에 정상적인 작업 속도는 빨리 하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뭐 110개 만든다든가 뭐 지금 이제 105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업 속도와 관련된 지표가 성능이고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람들에 대한 지금 교육이나 훈련을 강화시켜서 작업 역량을 좋게 하고
작업 역량을 좋게 한 작업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그러면 성능이 이제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쉽죠. 품질 수준인데 품질 수준은 뭐 지금 이제 생산한 양품 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따진다. 근데 이제 앞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품질을 따질 때 잠깐 이제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앞에 잠깐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90개를 만들었어요. 그죠? 90개를 만들었는데 90개 중에서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5개가 불량이었습니다. 그러면 품질은 이제 지금 90개를 만들었는데 90개 중에서 5개가 불량이었다. 그러면 이제 5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 해서 지금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가 품질 수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를 이제 지금 이제 곱하게 되면 종합설비 효율이 나오는 거고요. 이를 이제 다시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고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작업장이 지금 16시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작업 가능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획된 정지 시간이 있어요. 계획된 정지 시간은 지금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금 설비의 경우에 예방 보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예방 보전을 해줘야 실제로는 지금 가동률이 좀 좋아지거든요. 고장이 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을 뺀 게 이제 계획된 생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획된 생산 시간 중에서 이걸 이제 만약에 다 쓰게 되면 100%가 나오는데 계획된 생산 시간 중에서 뭐 설비가 퍼졌다든가 아니면 설비가 퍼지는 바람에 바로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연됐다든가 그 다음에 작업 준비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동률을 빼먹는 손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가 계획된 생산 시간하고 실제 생산 시간 간의 비가 지금 가동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산 시간에 동안에 정말 어느 정도 속도로 일을 했느냐 지금 이제 그래서 작업 속도에 대한 손실을 고려한 게 이게 이제 지금 성능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가 불량이었느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요 두 가지를 비교한 게 이제 품질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끌어낸 다음에 지금 OE는 이거를 이제 곱하는 거죠. A 곱하기 그 다음에 P 곱하기 Q 해서 지금 현재 이 생산 공정에 그 공정이 다품종 생산 공정이든 대량 생산 공정이든 간에 공정의 지금 이제 설비 효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 겁니다. 한번 예제를 가지고 지금 예제를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죠? 근데 예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이 예제는 앞에 강의했던 이용률하고 효율을 계산했던 예제랑 동일합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은 예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종합설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예제를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예제가 이제 작업장에 대해서 이용률하고 그다음 효율을 구했던 그 예제랑 동일합니다. 앞에 있는 강의 내용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우선은 보시면은 3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작업장에 대해서 조사했고 다음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작업장 100번 작업장에 대해서 가동률, 성능, 그 다음에 품질 수준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OE가 나오겠죠. 그죠? O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동률이나 성능이나 품질 수준을 계산하기 위한 이제 정보들을 얻으면 되겠는데 우선 작업 가능한 시간은 3개월 동안 1000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쉬는 시간하고 예방 보전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100시간, 20시간.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에 지금 이제 생산 가능한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시간에서 그 다음에 100시간, 그 다음에
여기 20시간을 빼서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880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 1000시간하고 880시간의 비를 보통 이제 지금 이제 계획 요소라고 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한다고 해서 1000분의 그 다음에 여기 880을 그래서 이제 이거 비율로 이제 만들어줘요. 비율로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88%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계획 요소는 이제 88%고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지금 880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실제 생산 가능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산할 건 이제 뭐냐면 그 여기 880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들이 있었냐면 설비가 고장나서 50시간 썼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물류지원 시간이라든가 뭐 관리지원 시간 15시간 있었고 그 다음에 10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빼는 거냐면 50시간 그 다음에 15시간 지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업 준비 시간이 이제 이 지연에 들어가요. 그래서 10시간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지금 이제 805시간 나오죠. 805시간. 805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실제 생산 시간이에요. 실제 생산 시간.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두 개 값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가동률이 나오죠. 잠깐 지우고요. 가동률이 나오죠. 그래서 가동률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880분의 그 다음에 805 해서 이제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시면 가동률은 91.48% 그래서 이제 91.48%로 계산이 됩니다. 91% 정도 나온 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생산 속도가 805시간만큼의 생산 속도가 났느냐 그건데 여기 만들어낸 게 얼마를 만들어냈냐면 지금 ABC 뭐 A1, A2, A3에서 세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데 표준 시간이 5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5시간 동안에 총 생산량이 얼마큼 됐냐면 9,050개를 만들었어요. 9,050개. 그러니까 이제 9,05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805시간 동안에 작업의 속도를 나타내주는 그 값이 9,050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9,050개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하나 만들 때 5분이니까 5분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단위니까 60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9,050개를 만드는 동안에 작업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해가지고 지금 754.17시간이에요. 754.17시간. 그래서 이제 작업 속도를 나타내주는 이제 값이 계산됐죠. 이 두 개의 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속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성능입니다.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5시간 분의 그 다음에 754.7시간 곱하기 100 프로를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93.6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여기 만든 게 이제 지금 9,050개인데 그 중에 분량이 몇 개 났냐면 200개 났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양품률을 품질 수준 구할 수 있는데 품질 수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품질 수준은 지금 총 만든 게 이건 이제 시간으로 환산해도 되고 여기 개수로 나왔으니까 개수로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9050 중에서 그 다음에 200개가 분량이니까 양품이 얼마냐면 8850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8,850개가 이제 양품이 되니까 여기 곱하기 100을 해서 품질 수준을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품질 수준은 97.80 그래서 97.8 그 다음에 8% 8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했냐면 가동률 구했고요. 가동률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성능 구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품질 수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구했으면 지금 뭘 구할 수 있냐면 OE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OE는 계산하시면
여기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OE는, 여기 이제, 가동률 구하기, 그 다음에 성능 구하기, 그 다음에 품질 수준, 구하면, 이게 0.9148. 그래서 이제, 0.915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성능은 93.69니까 0.937? 0.937 곱하기, 그 다음에 품질 수준은 이제 97.8%니까 0.978.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83.8 정도 나옵니다. 83.8%. 그래서 종합설 비율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막 이게 자리가 없는데 하여튼 종합설 비율이 이제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설 비율 계산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생산성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이제 위에다 쓰겠습니다.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앞에서 계산한 이 88%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 정보, 계획 요소에다가 그 다음에 OE를 곱하면 그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계산하시면 그 생산성은 70% 정도 나올 거예요. 73.5%? 73.7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우리가 종합설비율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제가 이거 현장에서도 봤는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설비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성과 지표를 나타내 주는 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종합설비 효율은 작업장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성과지표고요. 작업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파악하죠. 그래서 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얼마큼 정지가 있었느냐, 가동률이죠. 그다음에 성능은 작업 속도가 얼마큼 나오고 있느냐, 숙련도가 이제 높은 작업장이냐 아니냐, 또는 이제 사실 뭐 기계로만 하게 되면 전격으로 돌려야 되니까 작업 속도는 정상적으로 100이 나와야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니까 작업자들이 숙련도가 좋아서 서로 협업을 하게 되면 100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큼 되느냐. 그다음에 품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계들보다는 기계는 어차피 이제 완전한 기계가 없기 때문에 분량을 일정하게 내거든요. 그런데 품질 수준이 얼마큼 뭐 좋아지고 있느냐, 또는 품질에 대해서 작업장에서 얼마큼 이제 잘 관리가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는 작업장에 대한 성과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계산 한번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 계산식에 맞춰서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예제는 앞선 강의 자료인 지금 이제 작업장에 대한 처리 능력 계산할 때 유틸라이제이션 이피션시를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틸라이제이션 이피션시를 곱하면 생산성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생산성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종합설 비율이 나왔는데 종합설 비율이 우리가 얼마 나왔냐? 뭐 80%가 나왔다, 또는 뭐 70%가 나왔다. 뭐 잘 나오면 90%도 나올 수 있겠죠.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향상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향상시키면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향상되는 것만큼 작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물론 뭐 단순하게 하면은 인건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재료비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업체랑 뭐 아주 터프하게 협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이제 뭐 생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이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인데,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우선은 재료를 지금 이게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런 협상을 통해서 재료를 싸게 구입하게 되면 재료 쪽에 품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은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가 정책의 하나 중에 하나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각 정부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매년 약간씩 이제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트남이 싸다. 지금 이제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이제 가서 생산을 하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산 거점들을 옮기고 있는데, 베트남이 싸다 하더라도 그게 한시적이지 베트남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해서 인건비를 낮춰서 갈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지금 이제 인건비가 싼 데로 옮긴다. 그러면 또 역시 어떤 게 걸리냐면 품질에 대한 문제가 걸리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산성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생산성을 올려주는 방법이 지금 이제 결국 종합설비 효율을 올리게 되면 생산성이 올리기 때문에 종합설비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 여기 이제 방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향상 방안 이렇게 썼는데, 향상을 지금 이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원가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는 이런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안들 보시면 우선은 효율적인 설비 보전, 첫 번째 나왔는데, 효율적인 설비 보전은 우선 설비 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 보전은 작업장이 있으면, 워크센터 100번 작업장이 있으면 지금 이제 여기 작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들이 있겠죠. 기계들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설비 보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설비 보전은 우리가 예방 보전이라는 걸 합니다. 예방 보전이라는 거 하고, 예방 보전은 공급자가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설비를 공급한 공급자가 해줄 수도 있고, 예방 보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예방 보전 전문 회사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설비 보전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방 보전하는 품목들이 있고, 각 품목마다 예방 보전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보전 주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관리해 주는 거죠. 예방 보전을 이제 지금 정기적으로 잘 하면 아무래도 설비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던 건데, 예방 보전도 안 하는 회사가 꽤 됩니다. 그냥 설비를 이제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커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생산 라인이 오랫동안 정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방 보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제 잘 쓰기 위해서는. 근데 예방 보전만 가지고 하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들이 지금 다 쓰는 방법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작업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 설비에 대한 관리를 맡겨요. 일부 맡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이제 청소, 청결, 그러니까 설비를 예방 보전하는 사람들처럼 뜯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이제 새거를 바꿔놓고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들은 자기가 쓰는 설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하면서 예방 보전에 사용되는 품목들이나 그 다음에 도구들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를 일본말로 하면 이제 발음 자체가 S란 발음이 들어서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을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예방 보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설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70년 후반에 나와서 자동차 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산에서 1970년대 후반에 나와서 지금까지 설비 보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제 각 생산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여튼 작업자들이 작업 시간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작업자들이 지금 이제 작업장에 와서 1시간 더 일을 하거나 2시간 더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시간 중에 지금 작업 활동 중에 하나로 청소나 청결을 하거나 청결 활동을 하거나 정리 정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5S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작업자들한테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설비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많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열이 난다든가, 속도가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정지한다든가, 이러한 이제 지금 이제 중대 손실 6가지가 있어요. 중대 손실 6가지가 발생하게 되면 예방 보전을 요청해서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자들에게 지금 이 보존 활동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상 보존이라고 합니다. 일상 보존. 또는 이제 이거를 자주 보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상 보존 또는 이제 자주 보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설비를 안정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작업장에 아무리 이제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설비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설비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온 게 지금 기업에서 쓰는 이제 방법들이 예방 보존하고 그다음에 일상 보존을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죠. 이 같이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 TPM이라고 합니다. TPM. 그래서 TPM 약자가 이제 뭐 토탈, 전사적 설비 보존에서 프로덕티브, 그다음에 메인티넌스. 그래서 이제 전사적 설비 보존해서 이제 쓰는 이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설비 보존 방식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설비 보존 방식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예방 보존 자체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방 보존을 할 때도 지금 이제 각각의 예방 보존하는 품목의 수명이나 고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맞게 예방 보존을 품목별로 지금 이제 보존 정책을 가져가는 방법들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방법과 더불어 작업자들이 얼마큼 설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사에서 예방 보존만을 그러니까 이 지금 작업자들이 일상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 보존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오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매일매일 한다면 오전에 30분 그다음에 오후에 30분 그래서 실제 작업은 이제 7시간만 하고 지금 이제 오전 30분 오후에 30분 쉬는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들 하고 보존 활동만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따로 이제 지금 이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잘 아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면 큰 이제 이렇게 플랜카드처럼 3종 OS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는 담당자하고 이제 제일 먼저 묻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을 수 있는데 묻는 게 뭐냐면 3종 OS를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어떻게 하느냐, 어느 작업 시간에 하느냐, 그게 그래서 아침마다 뭐 하느냐, 오후에 하느냐, 또는 이제 일주일에 특정 날을 정해서 그다음에 기계를 세우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기계를 세우고 3종 OS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3종 OS를 하는데 실제로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선은 회사가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제 효율적인 설비 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 준비 시간의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준비 시간의 단축인데 보통 이제 그림을 여기 다시 한번 그릴까요? 여기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그리면 작업 준비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워크센터 몇 번 작업장 있고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계가 있고 A를 만드는데 다음번 작업이 B고 그 다음번 작업이 C고 그 다음번 작업이 D고 이렇게 작업량이 다르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작업 준비라는 걸 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지워지지 않아서 작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작업 준비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다음번 작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작업 준비 시간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면 사실은 이제 작업 준비 때문에 기계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업 준비로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작업자가 A 작업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뒤에 있는 작업자가 이 다음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다음 작업을 B라면. 그래서 이제 A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청소하고 그다음에 바로 B는 그냥 올리기만 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익스터널 셋업이라고 해요. 익스터널 셋업. 그러니까 시간에서 카운팅 되지 않고 앞에 있는 기계가 돌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작업 준비를 우리가 익스터널 셋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이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냐면
요 익스터널 셋업이 가장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셋업 활동이 작업 준비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 30분이다 그러면 30분 중에서 실제로 그 기계를 멈춰가면서 이루어지는 셋업은 어디까지만 해주는 거냐면 이제 그 앞에 빼고 청소하고 올리는 거. 그래서 그 앞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이제 막 다음 작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하게. 그래서 기계가 앞에 돌고 있는 동안에 그 지금 이제 뒤에 있는 작업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작업자들이 여기 있는 작업자들이 실제 이제 지금 이제 그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주는 작업 준비 활동을 통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단축하게 되면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어떻게 어디까지 준다고 하는 거냐면 SMED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SMED가 뭐냐면 작업 준비를 여기 이제 1분 안에 여기 10분 안에 1분이 아니라 이제 10분 안에 그러니까 분단위 안에 10분이 넘지 않게 그 지금 이제 셋업을 한다. 그래서 minute change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제 이 다이라는 게 이제 그 준비가 된 틀을 얘기하는 거죠. 틀을 교환할 때 지금 여기 10분 내에 우리가 이제 작업 준비를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종합 설비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작업장의 생산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작업 준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이제 작업자들이 다음 작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중요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종합 설비율 필요한 게 작업자의 숙련도 및 유연성 향상 이건데 지금 이제 숙련도를 올리거나 유연성을 향상하는데 유연성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유연성이라는 게. 그래서 유연성은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만약에 현장에 작업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작업자가 이제 공정이 있어서 여기 작업자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작업자에 대해서 유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작업자들한테 그냥 알아서 니네가 유연성을 부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제 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 근데 이제 훈련이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안에 지금 제가 기계를 2대밖에 안 그랬지만 이 안에 다양한 기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기계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교육 및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돼 있어야 되냐면 직무순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직무순환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직무순환, 그 다음에 뭐 직무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작업자들 다 이 작업장 내에 있는 기계들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협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작업자한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맡겼단 말입니다. 작업자 2명 있는데 지금 이제 A라는 사람한테는 이 기계만 그 다음 B라는 사람한테는 이 기계만 다루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켰다. 각자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기계 자원을 맡긴 다음에 일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유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유연성을 이제 지금 이제 갖게 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서로 협업을 해서 그 다음에 표준 시간보다 빨리 일할 수 있는 거고. 표준 시간보다 어떻게 빨리 일하느냐. 표준 시간이 하나 만드는데 0.1시간인데 어떻게 이 작업장은 0.1시간도 더 빨리 했느냐. 그런 얘기는 작업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도와가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인프라가 우선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기계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계를 다 다룰 수 있게 교육 및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업무 순환이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무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설명하는 거는 지금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작업자들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협업이 가능하게
그리고 이제 제조 라인 같은 경우도 생산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자를 쓰질 않아요. 원래 유연성이 있는 작업장은 1번 기계 있고 2번 기계 있고 3번 기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여기서 이제 일하고 작업자들이 여기서 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한다. 그러면 절대로 유연성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이제 지금 이제 있는 작업장들은 교육이나 훈련도 잘 시키고 여기에 있는 작업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작업자들이 다 숙지하게 한 다음에 생산 라인을 이렇게 U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1번 기계, 그 다음에 2번 기계, 3번 기계 이렇게 만들고 작업자들이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일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해서 조언도 하거나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 삼아 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된 생산 라인을 세팅하는 데 컨설팅을 하다가 일본 닛산에 가서 닛산 작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우리나라 작업장하고 그다음에 닛산 작업장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닛산 작업장은 처음에 가서 제가 약간 의아하기도 했는데 작업자들이 모여서 일을 해요, 모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 작업 공간이 있어서 두 명이서 이제 일을 하더라도 이제 두 명, 그다음에 좀 떨어진 데서 이제 두 명, 세 명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떤 데도 많냐면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는 작업장도 많아요. 굉장히 안 좋은 작업장인데 여간에 이제 그렇게 떨어져서 일자로 이렇게 일하는데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작업자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작업이 잘 되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작업 측정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작업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게 그 전에 회사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작업장에 대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계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유연성을 갖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그 전에 이제 교육이나 훈련, 그 다음에 이러한 지금 이제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들을 이렇게 갖추게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인프라를 갖춰도 안 할 수도 있죠. 동기부여가 안 되면 회사에서 동기부여를 못하면 이걸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회사에서 경영진에서 동기부여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유연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동기부여는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월급을 더 줘야 되죠. 회사에 돈 때문에 왔으니까. 회사는 돈 벌러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업장에서 만약에 지금 협업을 통해서 유연성이 올라가게 되면 이에 대한 올바른 성과 측정을 통해서 이 작업장은 다른 작업장보다는 지금 이제 바쁠 때라도 잔업 같은 거 쓰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잘 넘어갔다. 그래서 이 유연하게 넘어간 것만큼 회사에서는 잔업을 쓰지 않잖아요. 잔업을 쓰지 않는 것만큼 회사에서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거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월급에 반영시켜준다면 그러면 당연히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작업장에서 우리는 그냥 원래 그냥 맡은 데서 하겠다 하는 작업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냥 표준대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작업장에서 정말 지금 시장 수요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잘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이 있고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월급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하겠죠, 작업장들이. 그래서 그렇게 시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작업장에도 확산되고 좋은 사례가 되고 월급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유연성 향상 이런 게 이제 우선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네 번째가 종합설비율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품질 보니까 품질 개선인데 품질과 관련돼서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지우고 우선은 지금 이제 품질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품질 개선인데 품질 부분은 이제 아까도 앞에 예제 보시면 9,050개 만들었는데 200개 분량 냈잖아요. 도대체 이제 왜 분량을 내는지를 알아야 되지, 분량을. 분량을 왜 내느냐면 제품을 만들 때 지금 이제 품질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규격.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규격이 10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90 이하가 되면 안 되고 110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업장에서 지금 이제 작업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워크센터 100번 작업장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제 작업자들이 지금 이제 기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지. 주로 이제 뭐 A와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A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이 규격에 맞춰서 지금 이제 기계의 작업 속도나 아니면은 이제 작업자들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3개월 동안에 9,05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200개가 문제가 되느냐?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제 작업장에서 지금 세팅이 잘 안 되면 9,050개 중에 9,050개 다 불량이겠지, 사실은, 그죠? 근데 왜 200개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이 제품을 만들 때 작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돼요.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돼요. 그러니까 작업장은 아무리 완벽한 작업장이라도 제품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업장에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요, 베리에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기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품질의 용어로는 이제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변동.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를 표시하는데 작업장의 시그마가 크면 위에 보는 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시그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가는 부분.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량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작업장이 뭐가 있어서 지금 불량을 내고 있는 거냐면 변동이 있어서 9,050개 중에서 200개를 불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개선을 해서 지금 이제 불량을 막으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공정에서 이 변동을 줄여야 돼요. 변동을 줄여서 그림같이 이렇게 만드는 작업장으로 지금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동이 왜 생기느냐? 보통은 작업장의 변동은 왜 생기냐면 대개는 지금 이제 뭐 5가지 M, 그 다음에 한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이제 5M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작업자의 숙련도 첫 번째가 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 관리. 기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느냐, 머신. 그 다음에 작업 방법이 얼마큼 기냐. 작업 방법이 기면 길수록 지금 이제 지금 실제로 불량을 낼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메저먼트. 측정이 지금 서로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재가 들어오느냐, 지금 이제 재료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얘기도 이제 굉장히 긴 얘기죠. 긴 얘기인데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요한 건 품질을 개선시키고 싶으면 이 6가지 요인의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업자의 경우에는 숙련도를 올려주고 작업 방법은 줄여주고 그다음에 기계는 가능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주고 측정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하게 되고 자재는 지금 이제 똑같은 자재가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자재가 들어오게 해야 되고 환경은 야외라도 실내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해서 이제 앞에 나왔던 TPM처럼 자꾸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청소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제 공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분량을 이렇게 냈던 것들이 점차 줄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정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정 개선이라고 합니다. 공정 개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지속적인 노력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거를 뭐 지금 이제 카이젠 카이젠은 개선이에요, 개선. 지금 이제 개선 좋은 쪽으로 바꾼다. 아니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점진적 개선 그래서 이제 뭐 continuous improvemen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을 통계적 접근 방식을 쓰게 되면, 대량 생산에서 통계적 접근 방식을 쓰게 되면,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유능해서, 지금 이제 실제로 식스 시그마의 접근 방식을 쓰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 개선을 위한 어떤 공정 개선을 해줘야, 지금 이제, 불량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품질 개선을 누가 하는 거냐면, 각 작업장마다 지금 품질 쪽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다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진단 정도만 할 수 있겠죠.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얼마큼 품질 개선을 위해서 움직여주느냐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향상 방안들은 뭐 지금 이제 잠깐 다시 이제 지우게 되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작업자의 숙련도 이제 첫 번째 뭐 설비 보정 같은 건 이제 TPM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SMED 같은 걸 작성하고, 그리고 유연성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뭐 점진적 개선, 지속적인 개선, 작업자 중심의 지금 이제 개선, 지속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해줘야 종합 설비 효율도 좋아지고, 종합 설비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는, 좋아져야 될 이유는 생산성이 좋아져야만 제품 하나 만들 때 드는 원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얼만큼 참여시키느냐, 여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지금 이제 직원들의 참여가 중요하죠. 직원들을 얼마큼 참여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직원들이 참여해야 설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청소를 할 것이고, 직원들이 참여해야 모여서 새로운 작업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작업 방법을 좀 바꾸면서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직원들이 참여해야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이제 힘들더라도 도와가면서 일을 할 것이고, 직원들이 참여해야 지금 이제 그냥 작업 준비할 때도 다음번 작업이 이러이러한 작업이니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직원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게 단순해져요. 그냥 사장님이 잘해야 되지. 직원들이 그 회사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 외에 회사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려면 당연히 사장님이 잘해야 되겠죠. 그게 사장님이 실제로는 지금 이제 교육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거나 직원들한테 이러한 참여한 정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월급에 반영시켜 준다든가, 또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지금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하려면 그냥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설비 지금 이제 얘기도 안 했는데 설비를 막 닦어. 아니면 얘기도 안 했는데 미리미리 다음 준비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막 준비를 해놔. 그 다음에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가서 집에 가서 훈련을 받은다. 본인이 훈련을 막 한 다음에 회사에서 그 훈련한 걸 막 써. 이상한 직원이죠. 이상한 직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직원들의 참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영진의 투자, 경영진의 지원이 필요하죠. 지원이라는 게 이제 투자를 이제 얼마큼 해주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지금 이제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연히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직원 참여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선비 보전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고요. 작업 준비 시간을 줄인다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누가 준비하겠어요, 그죠? 유연성 안 생기겠죠. 당연히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유연성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품질 개선, 품질 문제 해결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종합설비 효율은 작업장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종합설비 효율이 작년 대비 올해보다 더 좋아지려면 실제로는 경영진의 지원이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작년 대비 2017년 대비 2018년에서 종합설비율이 좋아졌다. 근데 사장은 정말 손하나 안 됐다. 그냥 뭐 사장은 맨날 이런 얘기만 한 거야. 그냥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게 아니,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왜 직원들한테 사장이 해야 됩니까? 그죠? 그 회사가 어려운 걸 구해내려고 그 많은 월급을 줘서 사장을 보호한 건데, 아니면 사장한테 그 많은 월급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사장들이 보통 받는 돈이 지금 이제 보통 직원들이 뭐 1,000만 원대, 뭐 1억 넘으면 잘한다고 하는데 보통 사장들이 받는 돈이 10억대잖아요, 그죠? 연봉 자체가.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왜 자기 지금 이제 회사를 위해서 위기를 잘 관리하고 해야지 위기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죠? 더 웃긴 거는 사장이 그런 얘기할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직원은 도대체 어떤 직원일까요?
이상한 직원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그 직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사장이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거를 막으라고, 회사의 위기를 막으라고 그 회사에서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왜 위기 우리한테 하는지. 그죠? 이게. 그래서 우선은 경영진이 그런 그 지금 이제 투자를 해주지 않고 만약에 2017년 대비 2018년에 종합설비율이 향상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고서가 가짜 보고서겠죠. 가라 보고서겠죠, 100%.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가능하다. 직원들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설비 문제라든가 작업 준비 문제라든가 유연성, 품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죠. 경영진 투자가 필요하고 경영진 투자가 이제 1번이죠, 1번.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인 개선 속에 설비 관리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작업 준비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도 상승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종합 설비 효율은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결과문제니까, 결과적으로 조금씩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그냥 갑자기 좋아지진 않지. 그러니까 종합 설비 효율이 우리가 70%였는데, 갑자기 뭐 한 1년 사이에 80%가 됐다? 100% 가라야 100% 가라. 거짓말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그 1년 만에 지금 이제 이게 수준이 그렇게 확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꾸준히 노력해야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계산한 것 중에서 각각의 종합 설비 효율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한번 10%씩 향상시켜 보세요. 10%씩.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앞에서 엑셀로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상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10%씩 올라도 종합설비 효율은 많이 오르진 않아요. 조금씩 오르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이제 올려줬을 때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안과 관련돼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당연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경영진의 역할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영진이 해야 될 일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회사를 지금 잘 운영해서 시장 환경에서 좀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익을 많이 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비용을 줄이거나 회사의 품질 수준을 올릴 때 직원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투자, 사람한테 투자라 이거죠. 그 다음에 팀을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후원, 팀 활동을 지금 잘 만들어주고 팀 활동하는 동안에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임금을 줘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직무 확대, 직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는 지금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업무 사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전파.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느 작업장에서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주 칭찬할 만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제안 프로그램의 운영.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들이 바로 이제 지금 경영진한테 올라와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뭐 간단한 보상이 뭐 아이디어 한 건당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걸 뭐, 지금 공장에, 지금 위에 뭐 공장장 단위가 아니라, 바로 경영진한테 이제 보고하고, 경영진에서 그걸 보고, 후원할 수 있게, 이런 체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작업장의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업장의 불필요한 요소를 낭비라고 하는데 낭비 요소들을 없애는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죠. 잘 지원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올바른 성과 측정, 성과 측정에서 정말 생산성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타겟을 정한 어떤 기준값 이상을 했다. 그래서 생산성 10%가 우리가 허들레이시면 10%를 올렸다. 10%를 지금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여도에 따라서 뭐 몇 대 몇, 회사에서 지원해준 게 얼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기여한 게 얼마, 몇 대 몇 나눠서 생산성 오른 것만큼, 예를 들어서
그 작업장에서 그 지금 이제 하루에 자동차를 300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310대를 만들게 됐다. 310대. 좀 올랐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대에서 310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루에 2천만 원짜리가 10대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2억이 더 나오는 겁니다. 2억이. 그러면 그 한 달이면 20일 작업 기준으로 60억이에요. 그리고 1년일로 하시면 그게 실제로는 이제 지금 이제 6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자들이 노력을 해서 만약에 하루에 300개 정도 만들던 그 작업장에서 31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작은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엄청난 그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매출이 600억 이상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해준 거예요. 그 만약에 영업이익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회사는 그냥 작업장의 어떤 그런 노력만은 가지고 그 노력이 얼마 들었겠어요? 그걸 할 때 몇백만 원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들었겠죠. 근데 그 노력 가지고 작업자의 노력 가지고 생산성이 자동차 회사에서 10% 올랐다. 10% 오르게 되면 회사는 뭐 600억 정도의 매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판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한 10%다. 아니 5%다. 5%를 하더라도 30억 이상의 이익을 흑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회사에서 그 날로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날로 먹는 거죠. 그죠? 원래 정상이었는데 뭐 작업자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하다가 정상에서 이렇게 된 거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다 회사의 뭐 경영진의 덕이다 뭐 이렇게 하면 날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올바르게 그 객관적으로 그 성과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뭐겠습니까? 월급에 반영시켜주는 거예요. 월급에. 그런 것들을 해줘야 그 지금 이제 종합설비 효율이 오른다. 종합설비 효율이 오르게 되면 회사는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경쟁자가 이제 우리 회사 경쟁자가 물건을 파는데 이게 10달러에 팔아요. 그런데 경쟁자는 이제 뭐 이런 활동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냐면 그 지금 9달러 들어요. 9달러. 9달러 들고 이익을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냐면 1달러 정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거를 비용을 얼마큼 줄였냐면 생산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줄잖아요. 그죠? 비용을 얼마큼 줄였냐면 이거를 8.5달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10달러짜리를 파는데 10달러짜리 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 거냐면 1.5달러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지금 이게 종합설비율이 좋아지면 결국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그 지금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면 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가 지금 여기 1달러 정도 이익이 아니라 1.5달러 이익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요. 회사는 이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10달러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9.8달러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공산품인데 하나는 10달러고 하나는 9.8달러예요. 근데 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같은 품질이면 9.8달러를 거기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그 10달러짜리를 누가 선택하겠어요? 시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 9.8달러에 팔아요. 그래도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달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1.3달러가 되잖아요. 그래도 10달러의 물건 파는 회사보다도 얼마 정도의 이익이 더 많으냐면 30%의 이익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지금 이제 제조 혁신이 왜 필요하냐면 제조 자체가 바로 그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제조 공정에서 얼마큼 지금 이제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해주느냐, 다시 말하면 설비가 얼마큼 안정적이냐, 분량을 얼마큼 안 내느냐, 작업장 안에서 작업 속도가 얼마큼 빠르게 나오느냐,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무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그걸 달성할 때 경영진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런 활동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좀 더 좋아지려면 결국 앞에서 설명이 되었지만 작업자들이 사람들이 얼마큼 아이디어를 내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그걸 이해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직원들한테 욕하거나 때리거나 직원들 막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고 나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참 너무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진이 사람이 귀한 걸 알고 사람에 대해서 투자해주고 올바르게 성과 측정해주고 그만큼 한 것만큼 회사에서 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월급에 반영시켜주는 그런 이제 노력을 경영진이 해줬을 때 종합설비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죠. 이게 더 시간 계속 얘기하면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종합설비 효율 및, 그 다음에 향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에 있는 예제를 이용해서 나중에 회사에 지금 이제 이런 성과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회사라면 앞에 있는 예제를 좀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하시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회사의 현장에 각각의 작업장에 대해서 이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표를 이용하시고 있기를 바라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표가 얼마큼 나왔느냐보다는 작년 대비 올해 얼마큼 더 지금 좋아졌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이제 지금 이제 경영진부터, 회사의 사장님부터, 지금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회사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 잘 되고, 또 회사에서는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회사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 잘 되겠죠. 그러면 아마 회사가 지금 일하는 것 자체도 즐겁고, 물론 일하는 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다 힘들지. 근데 일하는 게 그래도 덜 힘들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미래도 좀 밝으니까 좀 이제 서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이 중요하죠, 사장님이.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것도 1시간 넘었네요, 그죠? 1시간 넘었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